이제 한국 근대화 국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근대화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갑신정변이니 뭐 갑오개혁이니 구한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구파와 개혁파의 투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수구파와 개혁파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구파와 개혁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77년 역사의 반은 개혁파가 승리했고요. 나머지 반은 수구파가 승리한 역사예요. 지금 한국은 되게 저는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이제 87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뭐 개헌을 하고 뭐 권력을 교체, 지금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권력의 교체,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할까 저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체제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당이냐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A당에서 B당으로 바뀌는 거는 정권 교체예요. 그런 건 우리가 체제 교체는 아닙니다. 체제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정도로 바뀌어야 체제 교체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거는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교체의 서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말에 촉발된 수구파와 개화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우 2막 정도 하고 2막. 3막이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 3막에서 수구파가 승리한다면, 좌파가 승리한다면 우리 다시 19세기 말로 돌아가는 거고, 물론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 번 게임 끝났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개화가 땅에 떨어지면 또 다시 밀어 올려야 되고, 어떤 신선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그 시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멸망하고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건 뭐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개항한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근대화가 된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일본은 우리와 달리 근대화된 국가예요. 근대화된 국가. 조선은 근대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1910년에 조선의 멸망은 좀 거시적으로 말하면 한국 중세의 종말입니다. 조선의 멸망은 단지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된 2000년간의 한국의 중세가 막을 내리는 사건이에요. 중세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근대가 시작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근대를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통한 타율적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근대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을 근대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한 가지 영역이 근대화됐어요. 바로 경제 영역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자본주의가 도입됐습니다. 조선에는 자본주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자본주의가 됐어. 그 일본 자본주의가 막 19세기 말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 국내의 노동과 자원, 토지만 가지고는 일본 자본주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일본 자본주의가 더 계속 발전하려면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토지, 더 많은 자원, 연료, 그리고 더 많은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진출한 게 한반도고 만주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자본주의 팽창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에게 조선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옛날처럼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조선을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선을 경제적 근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경제적 근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조선시대에는 쌀이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옷이 있으면 집에서 직접 배를 짰어요. 근데 근대사회에서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시장 가서. 그들이 파는 상인이든 돈을 주는 소비자든 이들이 다 경제 주체예요. 경제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게 나의 기속물이 돼야 돼.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어야 돼. 조선시대에는 그런 의미의 경제 주체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경제적 주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은 너의 소유물이야. 아무리 제국이라도 너 걸 뺏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본이 1912년에 조선민사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법. 모든 조선인은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너의 재산은 너의 것으로 누구도 손대지 않는다. 민법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법은 1912년 일본이 도입한 조선민사령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이 경제적 근대화 됐다고 볼 수 있죠. 객관적 팩트이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941번으로 해방된 뒤에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민주공화국이야. 그리고 60, 70년대에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어. 정치, 경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으로 주권자야.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 경제적으로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내 거야. 정치, 경제 근대화를 이루었죠. 근데 사회적 근대화, 문화적 근대화는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구 세력의 반동에 의해서 마치 1970년대 khomeini에 의해서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신정국 통치로 돌아갔어요. 대통령 나 그런 거 우린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위대한 알라의 뜻에 따라서 통치한다. 이란은 팔레비 정권 하에 부분적으로 근대화가 됐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으로 돌아갔죠. 탈레반이 뭡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뭐 자본주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린 그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면 길에서 경찰이 때려요, 회초리로. 여자는 일단 교육을 못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운전도 할 수 없고요. 샬리아라고 하는 그 이슬람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까지 우리가 77년간 해왔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물어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근대화 경로에서 이탈한 나라라고 봐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진로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좌파 수구 세력에 의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조선으로 돌아간다. 한국이 이룩한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민족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는 많은 없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까지 넘어온 산도 험난한데 앞으로 갈 산이 더 크구나. 야,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경제개발도 했어. 산업혁명에 성공했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에 도달했어,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진정한 근대사회는 모든 인간이 서로를 똑같이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뿌리 내려야 되고, 사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합리주의 사회까지 되어야 진짜 근대구나. 그것이 전면 근대구나. 지금까지 정치적 근대화, 경제적 근대화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미래 프로젝트는 사회적 근대화와 문화적 근대화다. 우리가 진정한 공화국이고 민주국가가 됩니다. 라는 거대한 목표를 제시해서 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갈지 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저는 한국 사회의 정세를 이렇게 봅니다. 이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겨룰 거예요. 이 두 개의 힘, 또는 좌파 우파가 각기 해당되는데, 이 두 개의 힘 겨루기가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구파와 개화파가 어느 쪽도 최종 승리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겠죠. 저는 우리한테 약간 하드 타임즈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시련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국가와 다음 근대화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 된 신생국가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면 근대화가 가능할까? 사실 대한민국은 저는 정치, 경제적 근대화 한 것까지 해서 거의 탈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근대화 세력에 지금 반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한 반쪽 근대국가라고 역사에 기록되어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서구 국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정치적인 근대화라도 한 나라가 있고 그것도 못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행히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한 나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공화국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어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인가 하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창덕궁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뒤에 뭐 이렇게 관공과 조선시대 군복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고 양쪽으로 문무백관이 조선시대의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선 왕을 상징하는 이런 막 청룡기, 홍룡기, 막 주작, 사신도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테마파크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공식 행사.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공식 환영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공식 세레모니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 기호들, 창덕궁, 사신도, 문무백관,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조선이죠. 사람만 싹 지우면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뭡니까? 조선의 연장이죠. 이거 사실 그냥 이거 헌법 위반, 이거 탄핵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 위반이 뭐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림이란 건 장식입니까?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공기 들어도, 그럼 뭐 그림이니까 상관없어요? 인공기를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보도 사진 보고 경악했거든요.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헌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탄핵은 고사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제가 대한민국이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조선사회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은 그냥 조선이에요. 아무리 뭐 헌법에 아무리 공화국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 머릿속은 조선이에요. 이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뭐며, 규범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법은 왜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막 보면 전부 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인지 경국대전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경국대전입니까? 청와대 인공기 나붙게도 그 뭐 같은 민족인데 뭐 규범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상학이라는 건 이제 영어의 아이코놀로지, 미술사학에서 말하는 건 형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대한민국은 두 개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두 개가 존재하고 이 두 개의 대한민국이 서로 모순, 대립, 투쟁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린 한국의 근대는 근대와 정근대의 모순 대립이다. 그리고 그 모순이 정치적인 정파로, 좌파, 우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원초적 분열이다. 사회문화적 근대와 정치적 근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좌초해서 사회문화적인 전근대성이 정치적, 경제적 근대성을 집어삼킨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원리주의 혁명으로 복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두 개가 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조건 속에서 보는 거지, 우리는 지나치게 크거나 또 지나치게 작은 거는 볼 수가 없어요. 큰 거를 보려면 망원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세균처럼 작은 걸 보려면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19세기에 유럽인들이 그 남태평양에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 남태평양의 뭐 멜라네시안가 어떤 섬에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멜라네시아의 원주민들이 그 유럽인들의 배를 보고 그것이 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들이. 왜냐면 그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은 평생 태어나서 조각배보다 큰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배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 사람들은 배라고 하는 건 요만한 배 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유럽인들 타고 온 그 배도 배의 일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두 개의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결국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헌법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 국채, 뭐 주권자 이거 다 있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규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달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도상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화폐, 광화문 광장의 동상들 다 조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공화국은 민족 전통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피위에 건설된 국가가 아닙니다. 공화국은 자유로운 인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객관화된 최고규범으로 텍스인 건 맞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대한 규범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는 도상이라고 봅니다. 아이코노그래피. 이거 헌법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죠? 태극기가 조선 왕국의 깃발이라는 거 아세요? 조선이 1876년에 개항을 하고 이제 개항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바깥으로 중국이 아닌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영국도 만나고 프랑스도 만나고 독일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저 국제관계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프랑스하고도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이제 외교 자문이 그 중국인 마건충입니다. 조선의 일종의 정치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건충에게 입성을 하려면 국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기가 뭐죠? 물어보니까 마건충이 외교를 하려면 각 국가가 자기들이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 그거 갖고 나와야 돼. 너도 하나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청나라 국기는 황룡기였어요. 그 당시에. 청나라의 깃발이 노란 용, 황룡기라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우리나라 속국이니까 너네들도 황룡기를 써라. 용의 발톱이 우리는 5개, 5조룡이야. 너네들은 속국이니까 4조룡. 용은 용인데 용 발톱 4개만 있는 용을 해. 그거 말고 혹시 딴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진짜 만들어줘야겠네 하나. 그래가지고 그럼 좋아. 주역에 보면 말이야 태극과 괴라는 게 있어. 동양은 옛날부터 주역을 갖다가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마건충입니다. 중국인 외교 자문 마건충이 태극기를 만들어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건충이 황룡기하고 태극기 2개를 이렇게 제시했어. 그때 고종이 태극기로 가자 해서 태극기 된 거야. 조선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수교를 할 때 국기를 갖고 나갔는데 그때 그 국기가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마건충이 디자인해 준 겁니다. 태극기는 원래 조선 왕국의 깃발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이 망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개성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대에서도 개성했고. 그러니까 쟤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조선 왕국의 깃발이었다는 사실을 써더라도 알고 쓰자. 문재인의 그런 행위는 너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조선은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깃발을 우리가 써도 되나? 라는 의식이 한국인에게는 없다. 이게 제가 말하는 사회문화적 근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화폐에 뭐 조선시대 사람만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 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밖에 없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누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고 뭐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상 대한민국과 헌법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국가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 2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게 제가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대한민국만 맞고 도상 대한민국은 틀리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이 2개의 모순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표상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한다. 대한민국은 2개 있다는 뭐 말씀드린 거고. 뭐 프랑스는 우리 그냥 간단히 비교하면 대표적으로 공화국 하면 어쨌든 그 대표적인 근대국 공화국이 프랑스 공화국인데 프랑스 국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삼색기. 삼색기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이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프랑스 혁명 이념이에요. 이거 자기들의 헌법적 이념이 딱 국기에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그 정부 엠블렘인데 프랑스 가면 모든 관공서 건물의 입구에 딱 여기 붙어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 지금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프랑스에 가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기는 공공기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프랑스의 공공건물에는 리베르테, 에갈리테, 파테르니테, 자유평등 박애다 여기는. 여기에 들어오면 너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 이점에 동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공화국이야. 리퍼블릭 프랑세즈야. 프랑스 공화국의 한가운데 루이 왕의 동상이 서 있지가 않아요.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그 화가 오노르 도메가 그린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안이라고 부르는 여자예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마리안이라는 여자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 실존 인물은 아니고 공화국의 국가에 비유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 마리안이라는 여자인데 마리안이라고 보이는 여자가 탁 앉아 있고 이 한쪽에 자유평등 박애를 나타내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 셋이, 아이 둘은 젖을 빨고 한 놈 밑에서 책 보고 있는데 세 명의 아이는 뭐겠어요?
자유평등 파괴죠. 그림으로 딱 나오지 않나요? 그림으로? 근데 태극기나 우리나라 돈에서 대한민국의 이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와요?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에 좀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혁명은 정치혁명, 경제혁명은 성공했지만 사회혁명과 문화혁명은 아직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네요. 정건대로 지난 70년간 성취한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왔지만 아직 반밖에 안 왔구나. 나머지 반까지 끝까지 다 파자. 혁명건대화를 하든지 이 둘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개의 선택지 아마 이 두 개의 결정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이제 굉장히 오랜 혼란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좀 고난의 길이 아닐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죠. 어쨌든 내년 2026년이 우리 개항 근대화 150년이 되기 때문에 이 150년을 기점으로 저는 2차 근대화 개항에서부터 지금까지 150년간 한국의 근대를 저는 1차 근대화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1차 근대화는 정치 경제적 근대화로 멈췄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나머지 반을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반은 2차 근대화라고 불러야 하고 우린 지금부터 하루아침에 될 일은 물론 절대 없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근대화 150년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우리의 과제가 뭐가 있나 2차 근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